그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늦가을의 일입니다. 단풍이 지고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경상도 어느 고을에 박문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갓에 기운 도포, 등에는 보따리 하나. 어느 고을에 가도 그저 떠돌이 선비처럼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그게 암행어사의 일상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장터는 열려 있는데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빛들이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모른 척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옆자리 상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사흘 뒤면 목이 달아나는데. 박문수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부잣집 아들이 저작거리에서 칼에 찔려 죽었는데 근처에 있던 농부가 범인으로 잡혀 들어갔지요. 사흘 뒤에 사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범인이 맞습니까? 상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는 순한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또께서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셨으니. 박문수는 국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직접 봐야 한다고. 그는 국밥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옥은 마을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리저리 수를 써서 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법이었습니다. 의원이라고 속이거나 먼 친척이라고 하거나 이번엔 같은 고을 출신 선비라고 했습니다. 옥졸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한 남자가 집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농부였습니다. 매를 맞은 흔적이 얼굴과 등에 역력했고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생기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누구요?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겠나? 남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말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사또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말해보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터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깊이 베었지요. 피가 많이 나서 천조각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골목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겁이 났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쓰러진 사람을 붙잡았다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남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뛰었습니다. 겁이 나서 뛰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도망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잡혀와서 매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버티다 못해서요. 박문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손을 베인 게 어느 손이었나? 오른손 검지입니다. 어느 쪽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사람들이 봤나? 오른손이요.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칼로 찔린 상처였다면 대부분 피는 흉기를 쥔 손, 즉 오른손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생선을 손질하다 오른손을 다쳤고 그 상처에서 피가 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터에서 자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 생선 파는 임서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베었을 때 천조각을 찢어주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장터는 아직 파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생선 좌판들이 늘어선 곳을 찾아갔습니다. 생선 장수 서너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흘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엮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생선 장수가 멈칫했습니다. 50대의 거친 손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흘 전이요? 그날 옆에서 고등어 손질하던 양반이 손을 크게 베었는데
제가 저고리 소매를 찢어서 감아줬지요. 피가 꽤 많이 났어요. 박문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장수가 묘사하는 얼굴은 오간의 농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흘 뒤 사형이 집행됩니다. 생선 장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왜요? 손 뺀 것 때문에 피가 났을 뿐인데. 박문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관아에서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권력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멀쩡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박문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죽은 부잣집 아들, 그의 주변을 알아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죽은 아들은 도박을 즐겼고 빚이 많았습니다. 같은 무리에서 어울리던 건달 패거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과 최근에 크게 다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건달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자가 어디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근처 주막 주인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작거리 쪽으로 나가더만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 옷에 뭔가 묻은 것 같던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박문수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둥근 원형의 청동 마패, 그 위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그 3마리의 말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 우렁찬 소리가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또는 그 소리에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이방과 관속들이 줄줄이 뒤따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박문수, 그의 손에는 둥근 원형 청동 마패가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는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또. 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사건을 재심리하겠다. 죄인을 데려오고 증인을 불러라. 재심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선 장수 임서방이 앞으로 나와 사흘 전 일을 소상히 증언했습니다. 손을 베인 위치, 피의 양 1000조각을 찢어준 일까지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박문수는 농부의 오른손 상처를 직접 살폈습니다. 칼날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찌르는 칼에 생기는 상처와는 모양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망자의 상처는 깊이 찔린 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으로 지목된 건달이 불려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저작거리 북쪽 골목에 있었느냐? 건달이 부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너를 봤다고 한다. 건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옷에 무언가 묻어 있었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죽은 자와 도박 빚 문제로 다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건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몸이 직접 한양까지 올라가 왕께 아를 것이다. 거짓이 밝혀지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이야. 결국 건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박 빚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초를 겪은 농부 이 씨를 즉각 석방하라.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고한 자에게 자백을 강요한 사또는 파직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진범은 엄히 다스려라. 옥문이 열렸습니다. 농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에 쏟아지자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래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처럼 마당 밖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 뒤에는 어린 두 아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농부가 뒤늦게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은인이 어디 계십니까?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잘 지내게.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그는 다시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갈아입고 고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갓, 기운 도포, 등에는 보따리 하나. 아무도 그가 암행어사인 줄 몰랐습니다. 품 안에서 마패가 조용히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둥근 원형의 청동 마패, 3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기 이전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억울한 백성 곁에 반드시 가겠다는 왕의 약속이자 박문수 자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길 위에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